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포항 일일문화아카데미, 울산의 울산문화아카데미, 경주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서울문화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새해 첫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번주에 이어 이제 일본의 버블이 발생되고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에는 버블이 발생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점시간 한번 보면은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은 브레튼 우즈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닉슨에 의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금하고 돈하고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이 20%나 발생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폴 볼커란 연준 의장이 탁 나와서 금리 인상을 19% 인상해버렸어요. 19% 인상하니까 미국 제조업의 40%가 파산해요. 파산하면서 일본과 제조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일본과 독일 쪽으로 제조업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일본과 독일에서 제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든 게 전부 다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일본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가 생기고 미국은 무역 적자가 생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냈죠. 프라자 합의 내용은 독일의 마르크하고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상시키는 겁니다. 250엔에서 거의 100%, 120엔으로 절상을 시켜버려요. 자, 절상을 시키니까 일본이 갑자기 불황이 찾아와요. 불황이 찾아오니까 경기 부양을 합니다. 경기 부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엔화를 절상시키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가 잘 개선이 안 돼요. 계속 적자가 된단 말이에요. 적자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2년 뒤에 1987년에 루블로 다시 일본하고 독일하고 G7이 다 불러가지고 야 이제 엔화 절상은 됐고 너희들 내수부양해라. 내수부양해서 미국 제품 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내수 경기를 부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리를 더 내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풀고 규제 풀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막 올려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도 막 시킵니다. 금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온갖 곳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 스키장 다 지어요. 다 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팍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하니까 팍 올라가거든요. 부동산이 드디어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또 주식도 전 국민이 주식 투자해요. 그래서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만이던 주식이 1년 만에 4만까지로 가버려요. 엄청나게 주식도 버블이 엄청나게 뛰었죠. 자, 그런 상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은 재테크에 치중하느라고, 기업도 그 제품 만들어가지고 장사해보니까 돈이 안 남아요. 수출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부동산 투자합니다. 그럼 돈이 엄청 남거든. 또 주식도 투자해. 그러면 힘 안 들이고 돈이 엄청 남으니까 기업가는 원래는 제품을 잘 만드는데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는 정신을 안 쏟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무천황, 진무랑 천황은 일본의 첫 번째 천황이에요.
지금부터 한 BC 660년, 그러니까 한 2700년 전에 일본에 처음 천황이 생기는데 이게 진무 천황입니다. 그 이래로 최고의 호황기란 거예요. 호황기인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 호황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니까 이건 당연하다. 이것은 절대로 거품이 아니다. 거품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일본의 진정한 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전부 했는데, 자,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식도 팍 뛰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 10%나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80%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없으니까 도쿄 시내에서 바깥으로 점점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아파트 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엄청 뛰니까 시민들이 폭발했죠. 그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분노하면서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요, 대책을 안 내세울 수 없어요. 안 내세우면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뭔가 하면요, 이제 법을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붕괴를 시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이자, 금리가 2.5%였던 것을 금리를 갑자기 6%로 올려버려요. 6%로 올리면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8 내지 9%가 돼요. 지금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도 현재 금리가 기준금리가 0.5%가 아마 대출금리가 0.3%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3% 내외일 겁니다. 3% 정도면은 10억을 대출해도 어지간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8 내지 9%가 되면요, 이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아파트값이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불패라 그래가지고 절대로 아파트나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출 총량 규제예요. 대출 총량 규제라는 건 뭔가 하면 부동산 대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대출하지 말고 그 다음에 LTV 부동산 대출 하더라도 만약에 하더라도 전번에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은 120억 혹은 20억까지 대출해 줬는데 이제는 10억이면 7억 이상은 대출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은 부동산 대출 금지입니다. 부동산 대출 금지에 그 다음에 금리가 6%까지 올랐어요. 대출 금리는 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은 대폭락을 해요. 80% 대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폭락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대폭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거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살 때 내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부동산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산 거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거품 붕괴하면서 폭락을 하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갔던 사람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해요. 갚지 못하면은 은행이 부실화가 됩니다. 은행이 부실화가 되면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업한테 돈을 못 빌려주면 기업이 부도가 나요. 또 기업의 수입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경영 상태가 더 나빠지고, 경영 상태가 더 나빠지면 또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은행입니다. 은행 때문에, 은행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부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빨리 은행을 손을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IMF 때 IMF 쪽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 뭘 손대는가 하면요,
금융기관을 손대요. 금융기관 손대가지고 외환은행 뭐 팔아먹고, 그 다음에 종금사 다 처리해버리고, 증권사 그냥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리고 조금 근신한 은행에 공적 자금을 줘가지고 정상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은행을 파산시켜야 돼요. 파산시킬 은행 빨리 파산시키고 기업도 빨리 굳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썩은 게 없어져야 새로운 살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이걸 못해요. 빨리 은행을 굳어낼, 파산시킬 은행을 빨리 증설해야 되는데, 잘 보면은 1996년도까지는요, 파산된 증권기관이 5개밖에 없어요. 5개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에 2001년까지 몇 개가 파산되는가 하면요, 180개의 금융기관이 파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초창기에 은행 파산을 못한 겁니다. 우리 IMF 때처럼 은행을 빨리 손봐야 되는데 손을 못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모든 기업체나 가게나 은행이나 이게 돈이 잘 돌아가야 돼요. 돈이 돌아가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피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피를 잘 돌리려면은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피를 팡팡 품어줘야 피가 온몸에 잘 돌아가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과 같은 게 은행입니다. 은행이 돈을, 대출을 기업이나 가게, 집에 개인들한테 대출을 팡팡 해줘야 돈이 잘 돌아가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은행이 부실하게 돼버렸거든요. 은행이 부실하면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못했어요. 이거 왜 못했느냐? 왜 못했는가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좀 구조조정인데, 이 은행 구조조정하고 기업 부도 내고 은행 부도 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못하는가 하면요. 일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일본 사회 전체가 유사 가족 사회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에도 시대 때는 다이묘, 영주가 있었죠. 각 지방마다 영주가 있었어요. 영주를 오야지라 그러는데 오야지는 마침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주 밑에 무사 있죠. 그죠? 무사. 이 무사는 오봉이라 그래요. 오봉,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와 무사는 일종의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무사는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 다이묘는 무사들한테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가족이니까. 요게 메이지 시대로 바뀌어요. 메이지 시대 되면 영주가 없어요. 영주가 없습니다. 천황이 있을 뿐이지. 천황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 백성은 아들과 같은 존재. 일본 전체가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일본 천황이 오야지, 아버지, 백성은 꼬붕,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천황이 힘을 잃었잖아요. 그죠? 현대사회는 기업 가족주의요. 회사인간 돼버렸지. 사장이 오야지, 직원이 꼬붕, 아들.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사회는 가족 사회요. 기업도 마치 가족 관계와 같은 겁니다. 이제 가족 관계 같은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평생 한번 취직하면 평생 그 직장에 다녀. 평생 고용 관계요. 그 다음에 연공서열입니다. 가족은 항상 아버지가 제일 윗 어른이고, 그 다음에 큰 맏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내려가는 게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일본 사회 전체가 이런 연공서열에 묶여 있어요. 여자는 또 되게 낮게 보거든요. 낮게 봐가지고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 모르지만, 제가 1995년도에 일본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대학교를 나와도 고등학교 나온 남자 밑에 있어요. 항상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난 남자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런 체제, 연공서열이죠. 연공서열, 그 다음에 일본 사회 연공서열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엘리베이터 탈 때요,
높은 사람하고 같이 타면 이 낮은 사람은 이 움츠려 가지고 뭐 피하듯이 가지고 겁먹은 듯이 이렇게 타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수직 관계요. 연공 소율 수직 관계. 그 다음에 사장과 직원 관계는 오야분과 꼬봉인데 이 오야분과 꼬봉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원래 이제 가족에서 부모를 친이라 그래. 친을 오야라 그럽니다. 오야. 그게 부모가 오야요. 그 다음에 아들은 자인데 일본어로 읽으면 코가 돼요. 그래서 오야, 코. 부모와 아들 관계. 근데 기업체 가면은 사장은 오야 붕이 돼요. 이 분자가 붙이는데 이건 뭔가 하면 부모에 상당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 상당한다는 뜻이고 직원은 꼬봉이 돼요. 꼬봉이 되는데 꼬봉이 뭔가 하면 자식에 해당한다. 부는 해당하는 신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야붕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 다음에 꼬붕은 자식 같은 존재. 이렇게 기업이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개혁이 힘들어요. 개혁한다는 게 뭔가 하면 아까 구조조정, 기억이 아니라 구조조정. 구조조정 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기업을 파산시키는 겁니다. 은행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은행을 파산시키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못 살게 하는 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관계인데 이게 파산을 못 시켜요. 파산 못 시키고 그냥 은행이 골마 터지는데 대출도 잘 못하는데 정부가 자꾸 돈만 대줘. 돈만 대주고 그다음에 돈만 대줘도 너무 이제 부실 채권이 많아가지고 다른 기업에 대출 못 해줘요. 이게 계속 진행이 돼. 네,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혁명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윗사람한테 대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를 옛날에 그대로 그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봉건 자본주의라 그래요. 봉건 자본주의, 오야지와 꼬봉 관계의 봉건 자본주의입니다. 봉건 자본주의에서는요, 개혁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또 이 봉건 자본주의를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은요, 전부 다 세습, 많은 부분이 세습 국회의원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은 이게 5%, 6% 세습 국회의원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요, 26%가 세습되는데 이 세습되는 국회의원들이 대개가 에도 시대 때 영주의 자식들이요. 영주의 자식들이 계속 세습되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를 봉건 자본주의라 그래. 아주 봉건 시대라 그래. 봉건 시대. 봉건 시대가 뭐예요? 영주 천황이 있고 천황에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 무수가 있고 이런 관계. 아직도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는 개혁이 정말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미룹니다. 자꾸만 미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정체성이요. 화합이요. 화합인데 이게 화합이기 때문에 일본 집 가면요. 거의 다 회색집이에요. 예. 남들보다가 튀면 안 돼. 튀면은 화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 보고 외놈 하는데 그 외가 화자와 음의 같아요. 외놈이라 그럴 때 그 의미는 화합을 잘 하는 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로 일본 사회에서는 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집도 튀는 집이 없습니다. 전부 다 회색 집 중심이 돼요. 옷 입는 것도요. 옷 입는 것도 거기다가 회색 중심, 검은색, 회색 옷의 옷을 입어요. 튀는 옷 입으면은 화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많이 입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일본 가면은 완전히 탤런트예요. 네. 그래서 일본은 일단은 화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혁은 어렵고 구조조정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자꾸만 미뤄요. 자꾸만 미루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근데 구조조정을 자꾸만 회피했죠. 회피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자, 이게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침체에 있는데 침체에 활기를 넣어주려면은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건설하면 안 되거든요. 건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건설 경기를 부양을 팍 시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리, 우리 그 일본 갈 때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이제 일본 내해를 지나가거든요. 일본 내해를 지나가면 긴 다리, 엄청나게 긴 다리가 4개 냈어요. 4개가 이때 지었어요. 이때. 그 중에서 뭐 아카시 협정에도 탁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4개의 다리가 어떤 다리는요, 사람이나 차가 별로 안 다녀. 별로 안 다는데도 다리를 만들어요. 왜요? 왜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은 건설 투자를 해야 취직자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쪽의 국회의원들, 세습 국회의원들이 이쪽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여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영향력 때문에 쓸데없는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전국 각지에 테마파크가 막 생겨. 지금 건설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는데 그 테마파크 중에서 오션돔이라는 게 있어요. 오션돔은 세계 최대의 그 실내 워터파크입니다. 여기는 온도가 30도야. 겨울에도 30도야. 엄청나게 큰데 이게 수영 다 별것 다 해. 그런데 이게 처음 만들 때 얼마 들이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2000년 초에 이게 적자가 2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2000년 7년인가 6년에 폐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건 뭔가 하면 나가사키에 있는 하우스텐 보스인데 이거는 네덜란드 왕궁을 본딴 겁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흑자가 잘 안 나. 이제 한두 번 흑자가 나고 계속 어려움이 있다가, 근데 이거는 폐쇄는 안 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왕국을 본던 거고, 이거 지을 때 전부 다 자재를 네덜란드에서 가져와요. 왜요? 일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덜란드 사람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테마파크가 온 전국에 다 지어집니다. 지어지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는 아주 독이 돼 버렸어요.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이 그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달러를 평가절하했죠. 얼마나? 1달러에 250엔 하던 걸 1달러에 120원행으로 했으니까 일본은 올라가고 미국은 평가절하가 됐어요. 평가절하가 되니까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미국의 달러 값이 떨어졌네.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중국으로서는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요, 위엔화를 1994년에 여기 94년에 1달러에 52위안 하던 걸 87위안으로 평가절하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확 절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중국은 수출이 잘 돼요. 그죠? 평가 절하하면 수출 잘 된다 그랬잖아요. 평가 절상하면은, 일본은 평가 절상해가지고 수출이 안 되고 수입만 잘 돼. 근데 평가 8.7위안 40% 이상 평가 절하를 딱 하니까 중국은 기가 막히게 수출이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문제가 돼요. 중국은 수출 잘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중국 때문에 수출이 안 되네, 이게 또.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수출을 독점하니까 한국이나 동남아시아가 미국에 수출이 잘 안 돼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97년이 되면 97년 초에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왜요?
수출이 안 되니까 달러가 부족해. 달러가 부족해서 IMF 외환위기를 탁 맞습니다. 동아시아가.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외환위기 맞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문제는 동아시아하고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데 문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이나 그다음 금융기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해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외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국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맞게 되네. 외환위기를 맞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돈을 회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회수해요. 회수하니까 동남아시아에 그래 천하도 지금 달러가 부족한데 일본까지 달러를 회수해버리니까 동남아시아가 IMF로 들어가요. 그다음 동시에 한국도 영향받아서 동남아시아가 IMF 들어가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도 IMF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IMF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5.2 위안인 걸 8.7 위안으로 갑자기 팍 올리니까 동남아시아 수출 안 되고 한국 수출 안 되고 수출 안 되니까 달러가 부족하고 달러가 부족하니까 동남아시아가 먼저 IMF 사태를 맞고 IMF 사태 맞으니까 한국도 동남아시아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많이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IMF 사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신 대지진이 일어나요. 고베 대지진이죠. 이게 1995년 1월 달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95년 6월 달에 오사카에 갔었어요. 오사카하고 고베는 가까우니까 그것은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때 한번 고베 대지진에 가봤어요.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5개월 넘었는데도 복구가 거의 안 됐어요. 안 되고 비참하더라고. 굉장히 비참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가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 고속도로처럼 넘어지지는 않고 아파트는 탁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지진이 일어나면 국가적인 재난이거든요. 국가적인 재난이면은 대체로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보통은 팍 떨어져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재난을 받으면은 지금 1달러에 1,100원인데 이게 1,500원까지 간다고 이게. 근데 일본은 예외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이 고베 대지진이 탁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당시 일본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보험사도 전부 다 해외에다 투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고베 대지진의 그 손실액이 얼마인가 하면요. 고베 대지진이 1,400억 달러요. 1,400억 달러인데 여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하면 8조 달러를 해외 투자했어요. 근데 채무가 5조 달러. 순수 투자한 금액은 3조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3조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네?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보험회사가 미국에 있는 채권이나 자산을 팔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달러를 엔화로 바꿔야 돼요. 달러 가지고 들어와서 엔화를 사야 돼. 달러 가지고 들어와서 엔화 사면 엔화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엔화 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절상이 돼요. 절상이 돼가지고 120엔 하던 게 80엔까지 절상이 돼버립니다. 50% 절상돼 버리죠. 50% 절상되니까 일본으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돼요. 돈이 절상되면은 수출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일본은 지진도 맞고 엔화 절상도 되고 그다음 중국은 위엔화 절하해가지고 중국 수출 주도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일본이 망한다. 정말로 망한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G7을 찾아가요. G7이 어딘가 하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G7이요. 찾아가, 대표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으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엔화를 평가절하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가 절상이 돼가지고 120엔 하던 게 80엔까지 내려가 버렸거든. 일본이 죽죠. 죽으니까 그 다음에 G7 대표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현재 일본이 G2 국가인데 일본이 망하면은 전 세계의 경제적인 타격이 온다. 일본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좋다. 평가 절하를 해라. 평가 절하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G7이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하를 시켜줍니다. 평가 절상하는 방법, 절하는 방법은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80엔에서 120엔으로 평가 절하를 해요. 평가 절하를 함으로써 달러 강세가 되죠. 달러 강세가 되면서 수출에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이제 1995년도에 일본의 엔화가 고베 대지진 났잖아요. 그죠? 고베 대지진 났을 때 엔화가 80엔 딱 됐어요. 80엔 딱 되니까 한국은 야 찬스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데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120엔 할 때는 그래도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데 80엔이 되잖아요. 평가 절상이 되면은 일본은 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수출할 수 있어요. 찬스죠. 찬스니까 여기 언젠가 하면은 김영삼 정권 때요. 요 앞에 시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 시대인데 80년대가 전두환 시대인데요. 전두환 시대는 3조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3조 호황이 뭔가 하면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다가 그다음에 95년이 딱 됐어요. 95년 되는데 일본이 엔화가 80엔 됐네? 우리나라에 저렇게 찬스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요. 엄청난 투자를 95년, 96년, 97년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97년부터 드디어 수출을 하려고 딱 하는데 역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역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엔화가 80엔에서 120엔으로 평가 절하돼 버려요. 평가 절하가 되면은 일본은 수출이 살아나요. 살아가는데 일본과 우리는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경쟁을 하니까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면서 뭐가 터지느냐?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IMF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한신 대지진이요. 고베 대지진. 그래서 보통 우리 고베 대지진하고 우리나라 IMF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싶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베 대지진 일어나니까 달러 팔고 달러가 들어오니까 엔화가 절상돼서 일본은 죽을 지경이고 우리는 그 찬스를 노려서 아주 투자를 많이 했어요. 중복 투자, 가중한 투자를 했는데 일본이 역프라자 합의를 이끌면서 80엔짜리를 120엔으로 올려버리니까 일본은 수출이 잘 되고 일본 수출 잘 되면 우리 수출 안 돼요. 수출 안 되니까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달러가 부족해서 IMF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는 어딘가 하면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 나라들이 1997년 4월 초에 IMF를 맡게 됩니다. 우리는요 1997년도에 12월에 IMF를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금융기관에서 동남아시아하고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아내네.
못 받아내니까 일본 금융기관이 더 부실화돼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하시모토 류타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금융기관의 조정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의 손을 봐요. 손을 보는데 어떻게 손 보는가 하면 부채를 딱 보고 부실책을 딱 보고 이 금융기관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파산시킵니다. 그 다음에 살려둘 은행만 딱 정해져 가지고 여기에 공적 자금을 팍 줘요. 팍 줘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 그 다음에 기업체도 죽일 기업체 죽이고 살릴 기업체 살려가지고 은행이 주어진 공적 자금으로 살린 기업의 대출을 팡팡해줘요. 팡팡해줘서 기업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1990년 초에 해야 될 걸 10년 늦춰버렸습니다. 2000년 초부터 본격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을 늦춘 결과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려요. 네. 왜요? 일본이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IMF 때 바로 은행 구조조정하고 부실 기업체 구조조정해버리고 파산시켜버리고 그래서 2, 3년 내에 바로 우리는 회복했어요. 일본은 그걸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에 96년도까지는 금융기관 5개밖에 파산 안 시켰는데 그 이후에 180개 금융기관 파산시킨 거예요. 언제까지? 2001년도까지. 2001년도가 돼서 금융기관이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은행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절대로 기업체가 정상이 안 돼요. 2001년이 돼서 일본은 은행이 정상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일본이 잃어버린 이제 원래는 30년 그리지만 잃어버린 25년이요. 25년인데 이렇게 25년이 된 이유는 1997년 동아시아 IMF 외환 위기가 생겼을 때부터 이때 드디어 도저히 더 못 참겠다. 그래서 일본의 금융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 끝나요. 6년 동안 구조조정을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게 너무 늦었거든요. 늦어가지고 2013년 아베가 총리가 될 때까지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1988년부터 2013년에서 이게 잃어버린 25년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25년인데 요거 잃어버린 25년 그러면 이게 좀 이게 오자 붙으면 좀 그러니까 4452 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잃어버렸느냐? 그 당시에 주가지수가 4만까지 갔어요. 1990년에 4만까지 갔던 주가지수가 동일본 대지진 일날 때는 8,500 대지진 마찬가지입니다. 8,000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고 난 뒤에 아베가 등장해요.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아베 정치가 뭔가 하면 지금 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되는가 하면은 부동산하고 주식의 버블을 꺼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꺼트리면 안 되는 걸 꺼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리자. 돈을 풀어서 주식 살리자.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 돈을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서 주식값을 막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일본 주식값이 지금 현재 한 27,000 정도 됐어요. 근데 원래 이게 4만이었는데 아직도 27,000이요. 27,000인데 한 7,000 정도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요. 7,000 정도는 아베가 돈을 풀어가지고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도 돈을 풀어서 부동산 가치를 올립니다. 왜 올리느냐?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이렇게 길게 갔는가 하면은 이게 양적 완화, 돈을 풀어가지고 부동산 가치하고 주식 가치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법을 꺼뜨려 버렸거든요. 복삭 주저앉게 했거든요. 복삭 주저앉은 걸 일으켜 세우려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위기 때는 절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안 꺼뜨립니다. 그대로 살려놓고 부활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본도 아베 정권이 바로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GDP, 1인당 GDP도요, 이제는 우리가 따라와 버렸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하는 바람에 일본이 이제 1인당 GDP가 대체로 한 38,000불 정도 돼요. 우리가 한 33,000불 정도 됩니다. 아마 올해는 더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추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버블 붕괴가 끝나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버블이 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되느냐,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버블이 커지기 전에, 너무 커지기 전에 올라갈 때 사실은 금리를 약간 인상해 줘야 됩니다. 인상해 줘야 되는데 일본은 금리를 더 땡겨 내렸어요. 3.5%던 걸 버블이 커진데도 불구하고 2.5로 더 땡겨 내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미스입니다. 금리 인하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버블이 터질 때는 서서히 바람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바람을 팍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빼는가 하면은 부동산 주식에 대출을 해주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금리를 2.5%에서 갑자기 6%로 팍 올려버려요. 2%에서 6% 올리면요, 부동산 무조건 폭락합니다. 주식도 폭락해요. 이 폭락 한번 해버리면은 이걸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버블 붕괴를 연구한 사람이 벤 버냉키라는 연준 의장인데 이걸 모델로 항상 삼아서 어떤 어떤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을 끄트리지 않겠다. 대체로 끄트리지 않고 나가겠다. 이걸 이제 배운 거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일본 도호쿠 대지진이랍니다. 일본 동아시 일본의 2011년도에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고베 지진보다 더 손해가 많이 난 겁니다. 이때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가가지고 이 엔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 저번에 고베 대지진 때는 120엔에서 80엔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탁 일어나자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던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해외에 있던 자산을 팔고 달러가 들어와서 엔화를 사는 바람에 엔 값이 뛰어요. 뛰어가지고 얼마나 되는가 하면 1달러에 75엔으로 평가 절상이 됩니다.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동일본 대지진 이 자체만도 어려운데 엔화가 이렇게 절상이 딱 돼버리니까 정말로 수출도 안 돼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때 다시 선진국이 G7이죠. G7한테 일본이 찾아갔어요. 또 우리 못 살겠다. 엔고 이거 좀 봐달라. 엔고 이거 엔저 좀 시켜달라. 그래서 선진국이 다시 봐줘요. 가지고 엔저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베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독일은 그럼 어떻게 했냐. 1985년도 프라자 합의 때 일본하고 독일을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불러가지고 일본 보고 너 평가 절상해라. 그래서 250엔 이런 걸 120엔으로 평가 절상시켰습니다. 독일도 똑같아요. 독일도 너 평가 절상시켜라. 그러니까 독일도 그 당시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도 똑같이 평가 절상을 시켰습니다. 절상을 시켰는데 그러면 왜 독일은 잃어버린 25년이 안 생기고 왜 독일은 유럽을 석권하는 경제력을 갖게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유로존 통합 기운이 싹 텄어요. 싹 트가지고 유럽의 통화를 한데 묶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EMS 체제거든요. 한데 묶으니까 독일이 마르크가 절상돼도 유럽 전체 통화가 절상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분산돼 버리잖아요. 그죠? 평가 절상해도 독일은 크게 영향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은
내수 부양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은요, 내수 부양을 안 했어요. 내수 부양하려면 돈을 막 찍어가지고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거든, 그죠? 근데 독일은 어떤 악몽이 있는가 하면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1차 세계전쟁 하느라고 돈을 막 찍었거든요.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전쟁 끝나자마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엄청 일어나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돈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휴지가 되니까 불쏘시개를 쓰는 거야. 나무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불 떼는 게 더 낫다. 불 떼고, 어린애들이 돈 가지고 빌딩도 만들고, 뭐 이렇게 돈이 완전히 휴지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겁내요. 겁내기 때문에 독일은 절대로 돈을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함부로 안 찍고 뭘 했는가 하면 긴축하자. 우리 긴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이 긴축을 해요. 긴축을 해서 저성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걸 독일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상당 기간 저성장의 독일병을 알았어요. 앓고 난 뒤에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회복해서 유럽의 경제를 석권하고 전 세계 경제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게 독일입니다. 일본은 결국 뭐예요? 일본은 정책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 일본이 이제 프라자 합의했잖아요. 그죠? 프라자 합의할 때, 이제 무역 불균형을 프라자 합의 때 G5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발표한 게 뭔가 하면 무역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환율을 조정한다. 요 한마디였어요. 요 한마디. 내부는 독일의 마르크하고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상시킨다였습니다. 얼마나? 100%. 250엔을 120엔으로 평가 절상시킨다 했어요. 이걸 비밀로 한 겁니다. 비밀로 했는데 이걸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알아내는가 하면요. 헤지펀드들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헤지펀드들의 최고의 헤지펀드가 어딘가 하면 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예요. 두 번째가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이게 두 개가 굉장히 1, 2위를 다퉈요. 근데 특히 1위가 누군가 하면 짐 사이먼의 운영하는 헤지펀드예요. 이 짐 사이먼, 그 다음 조지 소로스도 굉장히 크죠. 근데 짐 사이먼은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거의 유태인들이고 이 헤지펀드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일본의 금융기관에 맞먹을 정도로 헤지펀드 규모가 커요. 엄청 큽니다. 짐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회원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300명이요. 그렇게 안 많습니다. 300명인데 이 300명이 전부 다 헤지펀드 회사의 직원들인데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유태인이고 요 300명이 투자한 평균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억 5천만 달러. 3억 5천만 달러 엄청나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요 3억 5천 달러 곱하기 300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천억 달러입니다. 1천억 달러. 근데 300명 이상 해도 되는데 300명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게 300명 이상 되면은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300명으로 하면은 헤지펀드는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게 비밀로 할 수 있어요. 헤지펀드의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비밀로 해야 돼. 예. 근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99명까지요. 99명만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99명일 때만 정부의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300명이요. 300명이 평균 3억 5천만 달러면 1,000억 불이잖아요. 그죠? 1,000억 불이요. 1,000억 불인데 이 1,000억 불을 가지고
헤지펀드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남겼는가 하면은 30년 동안 평균 이익이 매년 60% 이상이요. 60% 이상. 엄청나죠? 그래서 30년 전에 내가 1억을 넣었으면은 30년 뒤에 얼마나 분배받는가 하면요. 2천억 원을 분배받아요. 2,000배. 그 정도. 이렇게 헤지펀드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어떻게 발휘하냐 볼까요? 자, 이제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이제 짐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운영하니까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니까 프라자 합의를 탁 해요. 프라자 합의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저 G5가 모여서 프라자 합의를 할까? 아, 이거구나. 뭐요? N화,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 내용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환율을 조정한다고 나오거든. 찬스 그럽니다. 찬스 그래가지고 1,000억 불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는데 원래 펀드들은 레버리지를 내요. 레버리지 10배 혹은 20배. 레버리지라는 게 빚이라는 뜻입니다. 10배는 뭐예요? 1,000억 불이 1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1조 달러. 1,000억 불이. 1조 달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일본으로 갑니다. 자, 일본으로 가가지고 1조 달러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 넣고 엔화를 다 바꿔요. 엔화. 엔화 바꾸면은 1조 달러면 그 당시에 1불이 250엔이니까 250조를 바꿨어. 이제 25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난 뒤에 엔화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 뭐 2조 계산하기 좋게 20배 레버리지 20배 가지고 2조를 가져가가지고 500조 엔을 이제 현금으로 받았어요. 엔화를 받았습니다. 엔화 받아가지고 저축해 놨죠.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지난 뒤에 1불에 250엔 하던 게 얼마 됐어요? 얼마 되는가 하면 요게 120엔 됐죠. 120엔 됐을 때 그 120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가지고 있는가 하면 500조 엔을 가지고 있어요. 500조 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2조 달러만큼 돈을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240조 엔만 갚아주면 돼. 240조 엔 갚아주면 얼마가 남아요? 260조 엔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환투기라 그럽니다. 환투기.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짐 사이먼만 했느냐? 원래 환투기는 누가 하는가 하면요. 조지 소로스가 전문이에요, 이게. 조지 소로스가 전문이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가 다 해요. 그래서 일본 돈을 왕창 끌어와. 얼마나 끌어오는가 하면 일본 GDP의 10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유태인들이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자, 일본의 주가 지수가 4만 포인트요? 4만 포인트니까 이 주가 지수가 이게 일본이 환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를 예상을 해요. 폭락할 것이다 예상하면은 콜옵션, 풋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풋옵션을 딱 끌어요. 여기 뭔가 하면 공매도라 그런 겁니다. 공매도인데 내가 1년 뒤에 이 주식을 10,000주를 사는데 1년 뒤에 10,000주를 받아서 팔아요.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주식 하나가 10,000원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주식이 10,000원이요. 10,000원을 10,000주 샀어. 10,000주 샀어요? 10,000주 팔아서 10,000주 10,000원이면은 얼마인가 하면은 1억 되나? 1억. 10,000주 10,000원 1억이죠. 1억을 딱 가졌어요. 가지는데 이 10,000원 하던 주식 폭락합니다. 폭락해서 1,000원이 됐어. 1,000원. 1,000원이 되면은 10,000주만 사주면 되잖아요. 10,000주 사주면 되는데 그거 1,000,000원만 주면 10,000주가 되잖아. 그죠? 1,000,000원만 지불하고 얼마가 남아요? 9,000,000원. 9,000,000원이 남거든. 그게 이익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요. 이게 헤지펀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요.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다행인데 어디에 또 덤벼드는가 하면
고베 대지진하고 간동 대지진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자, 고베 대지진 딱 발생해요. 딱 발생하니까, 이 헤지펀드, 조지스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면 현재 달러가 120엔인데 80엔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걸 예측을 탁 해요. 예측을 탁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행동해요. 반대로 행동하면은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또 역프라자 회의해요. 역프라자 회의면 저거 하면은 엔화가 80엔에서 그 다음에 120엔으로 절상할 것이다. 그걸 예상을 딱 해. 또 거기서 돈 뜯어먹어. 간동 대지진, 동아시아, 도호쿠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 때도 똑같이 행동해요. 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뜯어가. 근데, 이게 그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N고가 될 거란 걸 생각하고 돈을 뜯어가면은, 뭐, 좋습니다. 그건 인정해 주겠어요. 그 다음에, 주식 가치가 4만 가던 게 8천 가니까 그 차익을 뜯어먹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거 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공매도라 그래요. 공매도. 하는데, 고베 대지진이나 도호쿠 대지진 때, 이게 일본이 굉장히 비참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본도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헤지펀드. 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헤지펀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좋은 일을 해요. 하는데, 그런 일도 스스럼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거의 다가 유태인들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것들이요. 남의 비극적인 일에 뛰어들어서 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는데 그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IMF 때 유태인들이 있는데 돈 많이 뜯어갔어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뜯어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인데 이 아베노믹스는 뭔가 하면 전번 시간에 양적 완화하고 질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양적 완화라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돈을 풀어줘요. 풀어가지고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문제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자산가들한테만 돈이 풀려가요. 그래서 돈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 완화를 하는데요. 이 질적 완화는 원래 2007년에 발생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도 양적 완화만 했어요. 질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질적 완화는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이게 질적 완화라 하는 것은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 국민들한테 돈을 다 주머니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25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000불, 그 다음에 일본은 1인당 100만 엔, 1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다 줬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질적 완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메인스트리트의 돈을 꼽아주는 것이고 금융 완화는 월스트리트의 돈을 꼽아주는 겁니다. 근데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요. 찍어내는데 이게 뭔가 하면 MMT라 그럽니다. 현대화폐 이론인데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빌딩 사도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 사도 돼요. 그래서 이 MMT를 돈을 막 찍어 가지고 일본에 주식을 막 사요. 주식을 막 사가지고 주식값을 팍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막 사요. 부동산을 막
막 사가지고 부동산 값을 올려요. 왜요? 왜 올리는가 하면은 일본이 버블 붕괴 때 너무 거품을 많이 빼가지고 주식 가치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해가지고 일본이 일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일어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사고, 그 다음에 주식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뭐, 양적 완화, 양적 확대, 재정 확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MMF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MMF라고 하는 것은 현대 화폐 이론이거든요. 현대 화폐 이론인데 이거는 돈을 그냥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이거 돈을 마음대로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거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막 찍어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풀고 온 금융권에 풀면은 돈이 넘쳐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MMT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도 요번에 2.9조 풀었죠. 2.9조 풀 때 2.2조 원은 MMT로 했어요. 현대 화폐 이론을 해가지고 채권을 중앙은행에 주고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해가지고 정부한테 준 겁니다. 정부한테 주니까 정부는 이걸 개인들한테 다 놀아준 거거든요. 놀아주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돈을 풀면은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쓰는가 하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MMT는 고용이 100% 될 때까지만 써요. 그 이상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고용이 100%라는 의미는 실업률이 3 내지 4% 선, 5선일 때가 고용이 100% 됐다라고 봐요. 그때까지만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일본은 찍어요. 더 찍어내. 근데 나중에 문제될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은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돈을 찍으면은 전부 다 개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만 원 찍으면 5만 원 전부 다 장롱 속에 가두는 사람들은 많아요. 냉장고 안에도 가두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이 다시 꼽아버려.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이 돈을 막 찍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납니다. 3% 4% 일어나요. 3% 4% 일어나면은 장롱 속에 다 숨겨놨던 돈 잘못하면 종이 쪼가리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빨리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 사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물건 다 살라 그래. 근데 MMT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엄청나게 찍은 돈이 갑자기 팍 나타나가지고 물건 살려고 값이 팍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초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돈이 종이조각으로 됩니다. 이게 1년에 1000% 무한프로 인플레이션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MMT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한두 원에서만 써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국제 결제 화폐가 아니면은 이거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는 이거 발행할 때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됩니다. 일단 함부로 발행 못해요. 그래서 이게 MMT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베노믹스는 이걸 다 해요. 다 해가지고 돈을 팍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 사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아베가 하는 그 양적 완화는 질적 완화, 아까 메인스트리트에 돈 꼽아주고 있죠, 그죠? 국민들한테 직접 돈 꼽아주고 그다음에 부실 기업 돈 꼽아주는 거 이거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기업체, 그러니까 대출 우량한 기업체만 빌려주고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한테만 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의 돈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일부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사원들,
대기업 사원들 이런 데만 혜택을 받은 거고 그 이하는 거의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일본도 빈부격차가 이때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요. 해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많은 주식을 사들인가 하면은 2016년에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2016년에 20조 엔을 사들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00조로 주식을 사들여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일본 주식값이 팍 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8천이던 주식이 현재 27,000까지 갔는데 이거는 아베가 돈 찍어가지고 주식값을 올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기업 실적도 사실은 좀 좋아졌어요.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갈게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8년에 237%였는데 2000년에 들어서 가지고 250%가 넘어가요. 국가 채무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베 재임 기간에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건데요. 아베 이전에 2012년에 실질 GDP가 498조 엔인데 2020년에는 486조 엔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아베노믹스 그렇게 했는데도 실질 GDP가 줄었습니다. 개인 소비도 줄었어요. 완전 실업률은 많이 개선됐어요. 4.3% 된 게 2.8% 됐는데 이거는 일본이 노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노인들이 많이 퇴직해버려. 퇴직해가지고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1인당 월급도 줄었어요. 물가 상승은 0.2%인 게 0%밖에 안 돼.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 이유가 돈이 안 돌고, 그 다음 중앙은행에 다시 갖다 꿔버려. 그래서 물가도 안 올라가요. 니케이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을 막 사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래서 일본이 현재 1인당 소득도요. 2018년에 440만 엔이었어요. 근데 이게 95년도에 467만 엔이었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법을 붕괴하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 그다음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가 왜 일어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